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이거 혼자 준비하시려면 정말 쉽지 않죠. 당신을 위해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습량이 워낙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핵심만 딱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전기 이론이라는 게 기본 개념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씩 확실히 딱 잡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전체 그림이 보이면서 훨씬 수월해지죠.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아주 유용한 자료죠. 김성수 워터골드 킴님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 중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블로그가 독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설명이 체계적이고 또 수험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잘 짚어준다는 평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전류 계산,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다룬 포스팅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요. 이 자료가 과연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요. 전류 I, 그리고 전하량 Q, 시간 T,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관련 계산 문제를 풀 때 자신감을 딱 갖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 관계식이 기분이면서도 중요하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본 개념이 어떻게 그 오매 법칙 같은 더 큰 전기 이론의 틀하고 연결되는지 그 맥락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 이 지식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네. 이 블로그에서 다룬 문제가 딱 보면 그냥 공식 하나 대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험에는 또 그렇게 자주 나온다고 하죠. 네, 정말 단골 문제입니다. 근데 또 은근히 실수들을 많이 하신다고. 자, 그럼 당신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이 내용 한번 같이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이 블로그 포스팅이 뭘 그렇게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그러면서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죠. 오케이, 그럼 바로 그 블로그에 나온 핵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랬죠. 어떤 도체에 5초 S 동안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딱 봐도 전형적인 문제예요. 네, 그리고 객관식 선택제도 같이 있었죠. 맞아요. 4개가 있었는데 1번이 0.12 곱하기 10의 3승 mA, 2번 0.8 곱하기 10의 3승 mA, 3번 1.25 곱하기 10의 3승 mA, 그리고 4번 8 곱하기 10의 3승 mA, 요렇게요. 네, 맞습니다. 이 선택지 형식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딱 이 문제를 보면 이거 그냥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4 나누기 5. 근데 블로그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짚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핵심은 사실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전류 I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거죠. 블로그에서도 분명 강조했을 텐데 전류는 단위 시간 t 동안 이동한 전하량 Q, 이걸로 정의되잖아요. 네, 단위 시간당 전하량. 공식으로는 I는 Q분의 T 이렇게 표현되고요. 여기서 I는 전류, 단위는 암페어 A죠. Q는 전하량, 단위는 쿨롱C, 그리고 T는 시간, 단위는 초, S. 이걸 쓰는 거고요. 이 기본 공식 자체는 명확하네요. 그럼 일단 문제에 주어진 값들, Q는 4쿨롱, T는 5초. 이걸 대입해 볼까요? 네네,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전류 I는 4쿨롱 나누기 5초 이렇게 되죠. 4 나누기 5는 0.8이니까 그러면 전류는 0.8 암페아, 0.8 A가 되는군요. 여기까지는 간단한 나눗셈인데요. 네, 그렇죠. 이걸 가끔 물 흐르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5초 동안 수도관으로 물 4리터가 흘렀으면 1초에는 0.8리터 흐른 셈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비유가 전류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전기 현상은 사실 물 흐름과는 다른 그 미시적인 세계,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주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전자의 이동.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 결과인 0.8A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선택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암페어가 아니라 밀리암페어, mA 단위로 되어 있었어요. 아하,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있군요. 0.8A라고 딱 계산해 놓고 답이 없네? 하고 당황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이런 단위 변환 능력을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하거든요. 블로그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꽤 상세하게 설명했을 거예요. 1암페어는 1000mA랑 같잖아요. 네, 1000배. 그렇죠. 밀리라는 접두어가 1000분의 1을 의미하니까요. 뭐 1m가 1000ml인 거랑 똑같은 거죠. 아, 네네. 그럼 0.8A를 밀리암페어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야 하는 거니까 0.8 곱하기 1000이면 800, 즉 800m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800mA를 찾으면 자, 여기서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800mA라고 딱 써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2번 선택지를 보니까 0.8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니까 0.8 곱하기 1000 하면 800. 아하, 800mA를 이렇게 뭐랄까 과학적 기수법, 공학적 표기법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런 표기법에 대한 설명도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전기나 전자 분야에서는 아주 큰 값, 뭐 메가나 기가 단위 아니면 아주 작은 값, 마이크로나 나노 단위 이런 걸 다루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이런 표기법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숫자가 너무 길어지니까. 네, 숫자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또 계산할 때 오류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시험에서는 이런 표기법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셈이죠. 김성순이 블로그 포스팅은 아마 이런 시험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단순히 계산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단위 변환이랑 표기법까지 좀 상세하게 안내했을 겁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계산 자체는 0.8이었는데 첫 번째로 밀리암페어 단위로 바꿔야 하고 800mA. 두 번째로 그 값을 또 과학적 기수법 0.8 곱하기 12의 3승 밀리암페어 이렇게 표현된 선택지랑 맞춰야 하는 이게 여러 단계의 확인이 필요한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와, 이 블로그 포스팅이 그냥 답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짚어주니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문제 하나에 전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단위의 중요성, 단위 변환 방법, 그리고 과학적 기수법까지 여러 가지 핵심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참고하신 그 블로그 포스팅은 바로 이런 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면서 수험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블로그에서 혹시 또 다른 좀 흔하게 하는 실수 유형 같은 것도 다뤘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한번 추측해 보자면 아마 시간 단위에 대한 함정도 언급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1분 동안 60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전류는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 1분이니까 그냥 60C 나누기 1분 해서 60A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군요. 시간 단위는 항상 초, S를 써야 하니까 1분을 60초로 바꿔서 I는 60C 나누기 60S 이퀄 1A. 아,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I는 QT 공식에서 시간 T의 기본 단위는 초, 세컨드거든요. 문제에서 분이나 혹은 시간 단위로 주어졌을 때 그냥 무심코 그 숫자를 그대로 써버리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게 되죠.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단위 환산을 놓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렇죠. 김성수님 블로그 같은 좋은 자료들은 이런 단골 실수 포인트들을 미리 딱 짚어주니까 실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맞춰서 적용하는 훈련. 이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이 블로그가 그런 훈련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셈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전류 I를 구하는 법은 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라는 개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겠죠? 블로그에서도 아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류 I를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이 전하 Q는
도대체 왜 이동하는 걸까? 라든지 무엇이 이 흐름을 좀 방해하거나 어렵게 만들까 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아, 이게 바로 전압 V하고 저항 R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압 V, 전류 I, 저항 R, 이 세 개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옴의 법칙이죠. 아, V는 IL. 전기 공부하면 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전류 계산 문제 다음에 옴의 법칙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겠네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0.8A라는 전류값이 옴의 법칙 안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만약 이 도체의 저항의 R이 15옴이었다면 이 도체 양단에 걸린 전압 V는 얼마일까요? 와 같은 그런 연계 질문을 제시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연결해서? 네, 그러면 V는 IR 공식에 우리가 계산한 I는 0.8A하고 주어진 R은 15옴을 대입하면 V는 0.8A 곱하기 15옴는 8V 이렇게 전압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단순히 I는 QT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구한 전류값 I가 V는 IR이라는 다른 중요한 공식의 입력값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개념들이 딱딱 끼워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기이론의 기본 개념들은 다 그렇게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거든요. 옴의 법칙은 그 연결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전압이 높으면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는 적게 흐른다.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당신이 보신 그 블로그 포스팅은 아마 이 I는 QT하고 V는 IR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필수적인 공식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다루면서 전기 기능사 시험에 기초를 다지는데 좀 집중했을 겁니다. 이야, 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좀 깊게 파보는 것만으로도 전류의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서 단위 변환, 표기법, 그리고 옴의 법칙과의 연관성까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네요.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요. 뭔가 막막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좋은 학습 자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개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또 설명해 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내용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살펴본 I는 QT, 계산, 그리고 단위 변환, 또 옴의 법칙과의 연결. 이게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전기 이론의 정말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겁니다. 네,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왜 단위 변환하고 표기법이 중요한지, 그리고 전류 개념이 어떻게 전압, 저항하고 연결되는지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아, 훌륭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약점을 보완할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유사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김성수님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의 핵심 중 하나인 전류 계산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째, 전류 I는 단위 시간 T. 아까 강조했지만 초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 Q이다. 즉, I는 Q분의 T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죠. 네. 둘째는 문제에 주어진 값, 예를 들면 5초 동안 4쿨롱. 이걸 공식에 잘 대입해서 전류값을 일단 암페아 A 단위로 계산하고 I는 4C, OS는 0.8A. 셋째는 문제의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단위, 예를 들어 밀리암페아, MA로 정확하게 변환하고 0.8A는 800밀리암페아.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과학적 기수법 표현 0.8 곱하기 10의 3승 밀리암페어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렇게 계산된 전류 I 값이 옴의 법칙,
V는 IR을 통해서 전압 V나 저항 R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개념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파악해야 하는 거죠. 이야,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니까 좀 복잡해 보였던 문제도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전류하고 오음의 법칙의 기초를 좀 다졌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만한 뭐랄까 생각거리 같은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주로 직류 DC 회로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쭉 흐르는 전류에 관한 거였죠. 네, DC.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전기는 사실 교류 AC잖아요. 방향하고 크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죠.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전류 I, 전압 V, 저항 R의 개념은 교류 AC 회로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할까요? 와,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 AC에서는 그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 페이즈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고 저항 말고 뭐 리액턴스니 뭐 이런 개념도 등장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배운 DC의 기초, 그러니까 I는 QT, V는 R, 이게 AC에서는 어떻게 확장되고 변형될지 생각해보는 것. 와, 이거 정말 좋은 심화학습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 원리는 유지가 되지만 교류의 특성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추가되는 거죠. 오늘 다진 직류에서의 기초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복잡해지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고 탐구해 나간다면 전기 이론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의 개념을 배웠을 때 그게 다른 상황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될지 생각해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거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꾸준히 학습에 매진하고 계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성수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여정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다져나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처럼 기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 연결짓는 연습을 계속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학습 자료를 가지고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